우선 이렇게 여러와 같이 소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생각입니다. 우선 어제 우리가 공부한 국민연금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 갈 때 이렇게 한 번에 다 써먹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너 보험 들었냐?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직장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거 살리는 방법 가지고 이제 차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만나서는 예를 들어서 혹시 분할연금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아냐? 들어보기는 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하는지 또 예를 들면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이 있다는 거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유족연금 계산하는 방법은 아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써먹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밥을 3번은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아냐? 그러면 슬그머니 알고 있는 보따리를 책을 빌려주시거나 여러분들이 다음에 가면 이런 카페가 있어요. 영어만 나오면 경기를 해보는지 별로 이렇게 경기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들어가는 다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카페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됩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카페를 클릭하고 복지라는 단어를 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카페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라는 카페가 떠요. 인기도 1위, 정확도 1위. 그리고 회원은 약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광희원 관장님도 팬입니다. 여기 자주 들어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련된 정보를 받고 있는 이 웰페어입니다. 제가 이 카페를 만들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뭐 이뱅크, 이쇼핑, 이러닝, 뭐 이자가 들어가는 이비즈니스, 이자가 들어가는 말이 많잖아요. 어떤 좋은 낱말에다가 이만 붙여보면 돈이 돼야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웰페어는 제가 쓸 때까지 아무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행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제가 통탄을 했어요. 이 바닥에 이 정보화 마인드가 얼마나 낮은 수준이면 이렇게 좋은 낱말을 선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혹시 물어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웰페어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웰페어.한메일.net. 그러니까 이 단어도 또 제가 선점하고 있어요. 이것만 제가 선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스 웰페어도 제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보면은 OK 웰페어.net도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좋은 말 다 있어버려. 복지를 하려면 OK 할 때까지 하자. 복지를 하려면 yes. 뭐 하여튼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아버지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별로 없다면.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용돈을 안 주고 김유록 여사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용돈을 주면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지면 다른 한쪽의 책임이 법적으로는 의무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아버지도 수급자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할 정도로 제가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회복지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와주죠. 묻으려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지가 못 얹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지가 지 병원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고 법률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변호사한테 가듯이 사회복지사는 어쨌든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건데, 문제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이든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 자신이 몰라갖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드렸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아하,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이런 점이 있구나.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강보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건강보험은 1977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기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건강보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점검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급여를 할 때 뭔가 주는 것이 급여입니다. 급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보험에서 주는 것.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에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혹은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료비. 진료비는 엄격하게 말해서 그거에 대한 진료의 대가로 주는 비용을 진료비라고 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이니까 건강급여라고 할까요? 현물급여라고 할까요? 현금급여라고 해요? 아마 다 틀립니다. 현물급여는 이렇게 주사를 주거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쌀을 주는 것도 현물급여예요. 현금급여는 돈을 주는 것이 현금급여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분이 많지만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 아마 그러면 요양보험에서 주는 것은 뭐다요? 요양보험에서 주는 것은 뭐예요? 요양급여가 아니라 요양보험에서 주는 것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재가급여 중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뭐 그런 식으로 집에 가서 방문해서 주는 것이 방문 뭐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시설급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의료보험에서 출발했으니까 의료급여가 아닐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사실상 공짜로 주는 의료 서비스를 의료급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것은 요양급여예요. 헷갈리게 생겼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양급여를 여러분들이 주로 받는 것입니다. 요양급여.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 두 가지가 많은데, 이 요양급여가 사실상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받는 것의 거의 95%를 이걸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잘 받는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을 잘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급여를 받는 방법은 크게 외래가 있고 입원이 있습니다. 자, 외래는 주로 통원치료하는 것을 외래라고 하고, 입원은 거기 가서 누워있는 것을 입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를 본인 부담을 합니다. 20%를 본인 부담을 해요. 입원의 경우에는. 자, 외래의 경우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전문병원, 이 네 단계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입원일 경우에는 다 똑같습니다. 입원일 경우는 똑같은데, 외래일 경우에는, 의원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30%, 병원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40%,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50%, 전문병원일 경우에는 60%를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0만원 나가는 외래를 받았다. 그러면 의원에 가면 30만원을 내는 거고, 병원에 가면 40만원을 내는 거고, 종합병원에 가면 50만원을 내는 것이고, 전문병원에 가면 60만원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죽을 병이 아닌 이상 이 의원부터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율이. 뭐 100만원짜리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10만원만 해도 여기는 3만원이면 작상인데 여기는 6만원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전문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광주로 말하면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데가 전문병원입니다. 뭐 예를 들면 CT병원, 뭐 기독병원, 뭐 이런 데는 종합병원이고, 병원의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원, 의원은 의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병원하고 종합병원을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대충 진료 과목이 좀 많고 규모가 좀 크다 하면 종합병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종합병원이 의원에 비교해봐서 비싸다 이거예요. 전문병원이야 여기 찾아갈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병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3만원만 내면 되는데 여기 가면 5만원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진월동에 삽니다. 그러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일 내과 이런 데를 갔다. 그러면 3만원만 되는데 그 옆에 CT병원을 갔다. 그러면 5만원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내과에 갔다. 그러면 김정일 내과가 CT병원 내과 원장보다 훨씬 경험이 더 풍부할 수도 있어요.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병원을 얘기해서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제일 싸게 미키는 방법이 뭐냐? 제일 싸게 미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이 제일 싸게 미킬까를 보려면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의원도 여러 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살짝 귀띔해 드리고 싶은 것은 큰 병원 앞에 있는 의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병원 앞에 있는 의원은 대체로 그 바로 큰 병원에서 20년 이상씩 묵시로 있었던 의사들이 개업한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도 가면 줄이 두 줄입니다.
하나는 좀 줄이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줄이 있고, 또 하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돈 내고 진료 받으려면은 어차피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데에 가서 서 있으면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병원은 원장 의사가 새끼 의사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 의사는 그날 병원에, 종합병원에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상급 병원에 가려면 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료 의뢰서만 끊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왔어요? 배가 쌀쌀 아파요. 아 그래요? 어디 약 드시려고? 아 힘들다. 여기 전대병원에 좀 들어가 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배가 쌀쌀 아파 해가지고 소화기 내과로 의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팍팍팍팍 굴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길은 이제 진짜 묵치 의사가 이제 배가 쌀쌀 어떻게 아픈지 이제 만져도 보고, 언제부터 안 아팠는지,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지 등등등을 쭉 체크를 해서 진짜 진료를 해가지고 약을 처방해주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배가 쌀쌀 아파서 왔다 그러면 제가 만나는 병원의 상당수의 의사는 바로 그 앞에서 진료를 하는 의원의 의사의 밑에서 과거에 새끼로 일했던 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반에 뭐라고 하느냐, 아 이런 건요 제가 좀 이런 거 우리 교수님이 보시면 잘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은 수요일날 오전하고 목요일날 오후만 나오십니다. 언제 오실랍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은 좀 그렇고 목요일날 오후는 시간이 난대요. 아 그래요? 그럼 목요일날 오후에 오십시오 하고 거기에다가 서명하고 오는 순간 저는 이미 특진을 신청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이 또 소양이 없어요. 100%를 네가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진을 신청했으니까 이걸 법적으로는 지정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큰 병원의 상당수의 의사는,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 만나는 의사는 호객행위를 하는 의사고, 두 번째 의사는 지정진료를 하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죽을 병도 아닌데 괜히 큰 병원에 가면 결국은 뭐랄까 돈만 많이 내지 별로 실익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아셨어요? 이미 아셨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수가가 또 다르다 이거예요. 같은 진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100을 받는다. 그러면 의원을 가면 120을 받습니까? 의원을 가면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의원에 가면 14페이지, 의원을 가면 115%를 받고, 병원에 가면 120을 받고, 종합병원에 가면 125를 받고, 전문병원에 가면 130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수가가 달라요. 수가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식료품을 사러 갔는데 할인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구멍가게를 가면 1,200원을 받고, 예를 들면 기차칸 같은 데에서 샀다, 유원지 같은 데서 샀다 그러면 1,300억 원을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병원의 진료비는 보건소에 가면 100을 받고, 의원을 가면 115, 병원을 가면 120, 종합병원을 가면 125, 전문병원을 가면 130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요것의 60%를 받고 요것의 30%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것의 30%를 받는 것과 요것의 60%를 받는 것은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이런 요율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혹시 요즘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야간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를 때 같으면 그냥 낮에 살짝 나와서 진료받고 갔어도 되는데 이제 야간 진료를 한다니까 당연히 야간에도 가면 좋겠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간 진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시간으로 야간 작업이라고 할 때에는 10시부터 6시까지를 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되게 일반적으로 6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를 야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야간 진료를 받으면 바로 야간 진료 추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시 50분에 가거나 5시 반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예를 들어서 야간 진료가 뭐 한 20% 정도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가 되면 바로 10만원짜리가 12만원짜리로 분갑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처방전을 가지고 그 앞에 약국을 가면 약국에서 또 다시 야간 처방전에 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야간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뭐 부득이 할 때에는 야간에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야간에 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응급실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응급실의 경우에는 원래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의료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병원을 응급실을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많은 병원에서 응급실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류로 작업을 할 때에는 열심히 준비를 해놓는데 실제로 내가 응급 상황이 있어서 가면 응급 서비스를 못 해주는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와가지고 외상이 심하다. 그러면 이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는데 우선 광주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조선대학교 병원이 약간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뭐 혈압이 쓰러져 가지고 뭐 응급 상황이 생겼다.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계단 같은 데를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뭐 골절사항이 생겼다든지 뭐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피부가 터져 가지고 뭔가 꿰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119 아저씨한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만 119 아저씨가 저한테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외상이 생겨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대병원으로 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뇌에서 뭐가 터져버렸다든지 이런 사건이 생기면 전대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대요. 응급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흔히 있는 병원에 야간에 응급실이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배가 쌀쌀 아플 때 정도 가야지 그렇지 않는 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땡이다 이거예요. 왜? 거기는 정말 응급 처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급의사도 퇴근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응급실을 그런 거 만들어 놓느냐? 응급실은 우선 150%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처치하는 모든 내용은 다른 데에서 받는 요금이 100이라면 여기서는 150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받느냐?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받을 때에도 응급실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병원이 응급실을 만들어 놓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광주에 응급실이 많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응급실이 있어야 환자가 들어오고 그 환자가 다시 입원실로 올라가니까 응급실을 이제 폐쇄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우리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알아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급 상황이 아닌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무조건 애들이 울기만 하고 열만 나도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뛰쳐들고 병원을 가버려요. 근데 저도 애들을 2명 키워보니까 첫 번째 애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엄청나게 겁이 나고 그랬어요. 제가 첫 월급이 15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 뭐 병원에 갈 상황이 안 되죠.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애를 키울 때부터서는 뭐 열이 난다. 아, 그러면 똥구녕에다가 그냥 하나 집어넣고 잠지라고 아침에 빨락빨락해요. 열만 떨어지면 되잖아요. 좌약 하나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료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게 병원이라는 것이 혹은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지식과 상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진율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진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껌뜨거면 병원 가본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시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 낳을 때 배 째는 겁니다. 제왕절개 수술. 몇 %나 될 것 같아요? 한 30%. 대부분 첫 번째이니까 째봅니다. 두 번째 때는 첫 번째 째으니까 또 째봅니다. 저는 말이죠,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냥 쉽게 애를 낳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배 째보면 쉽게 낳는 줄 알았어요. 와, 이 멍원 주사가 풀리니까 말이죠, 죽어보려고 그러더만. 그리고 며칠을 그냥 말이죠, 완전히 거의 그렇게 상태로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낳을 때는 좀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변비 걸렸을 때 하고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뻥 빠져보면 좀 시원하듯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원에서는 아이 낳는 것은 분만급여라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이 낳는 것은 우리나라나 지금 산부인과에서 주로 아이를 낳지, 외국에서는 지금도 거의 산파가 아이를 낳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들도. 그 이유는 뭐냐면 애 받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이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 낳는 것을 병으로 취급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연분만 하면 이게 돈이 안 돼요. 근데 배 째보면 돈이 10배가 돼야 봅니다. 이거 좀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노인 환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들 많이 모시잖아요. 노인 환자들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 시술해 봅니다. 대한민국만큼 척추 전문 병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다 우리 집이요. 그러죠. 척추 전문 병원. 이 척추 전문 병원 건드으면 시술 해보잖아요. 장애인 등급 나와봅니다. 척추 시술 해보면 그만큼 그 당사자에게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척추 시술 했는데 그냥 뭐 우리들 병원에 가서 해보면 그냥 우리들 같이 해줘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시술하고 입원해 있는 것이 상당 기간이고, 그 다음에 거의 침대 생활을 한 것이 보니까 뭐 다른 일 못하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지내고 1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 좀 기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척추 시술을 하는 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의료를 선택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요양식품 기간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봐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으면, 자, 그런데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맞고 2년에 한 번도 맞습니다. 생산직에 있는 사람은 대개 1년에 한 번이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대개 2년에 한 번이고, 대개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해요.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5번을 했겠네요? 그러면 그 5번을 한 병원이 같습니까? 따라옵니까? 틀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그러죠. 예,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정된 병원에서 딱 탑차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건강검진 날이니까 내일은 건강검진 날이니까 밥 굶고 오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밥 굶고 와요. 그러고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야 빨리 이제 진단 받고 건강검진 받고 밥 먹으러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분부터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0 넘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자기가 좀 큰 병이 걸렸을 때 갈 병원을 정해놓고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부터 건강검진은 어디 직장에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받기 위해서 뭐 채용 심사용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를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목적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또 제가 다 가르쳐 줘 볼게요. 대한민국에는 농어민 건강검진센터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농어민들은 연금도 10,000원 내면 10,000원 보태줘보고 20,000원 내면 20,000원 보태줘본다 그랬잖아요. 농어민 건강검진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대개 그 건강검진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이 있죠.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이런 뭐 각종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국가에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같은 엑스레이 기계도 최근에 산 것하고 옛날에 산 것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새 것이 좋아요? 헌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어민 건강검진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있어요. 자,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는 화순에 있고, 화순에서 제일 큰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제가 이 특정 병원에 대한 홍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병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 전문 병원으로 랭킹 5위 내지 6위에 들어가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암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인병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또 어딥니까 저기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이 정도 급에 해당되는 병원이 이 병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40세부터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60세까지 받는다. 그러면 10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의 정보가 이 기관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질병이 걸려가지고 61세에 갔다. 그러면 10번의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병원에 가는 거다고. 연할 가서 막 불이 나게 막 다 찍은 경우하고 같냐 이거예요. 또 하나 특히 40 이상 먹으신 분들에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이 건강검진 갈 때 피를 한 번 더 뽑으면 암 검진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좀 암 검진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암이 생겼다고 발견되면 어떻게 무서워서 살 거냐고. 예. 대한민국에서 암을 제일 많이 발생한 동네가 어디냐면 강남구입니다. 대한민국 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데 강남구. 암 사망률이 제일 높은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왜 발생률은 강남구가 제일 높은데 사망률은 전남도 제일 많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시시때때로 검사를 해가지고 일찍 발견해서 씨를 없애불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죽을 때쯤 돼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병명이라도 알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 가면 소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암 검진을 40 이상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5대 암 검사를 합니다. 5대 암 검사,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또 이런 거 유방암 이런 거 해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본인이 생으로 했을 때에는 만약에 5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날 하면 얼마만 내면 됩니까? 주간에 10%? 90%는 깎아줘 그래요? 50% 깎아줘요? 네, 전에. 얼마 깎아줘? 전에 깎아줘 그래요? 아니. 이거 플러스 알파로 끝났대. 플러스 알파로 해요. 다른 검사는 공짜인데 요건 플러스 알파로 해. 17만 원. 예. 이렇게 지금 아까 한 분이 알아맞혔어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50%를 깎아줬습니다. 그러다가 80%를 깎아줬어요. 이제는 9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10% 본인 부담을 한다는 것이 맞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의를 다녔지만 이거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90%나 깎아줘 본다는데 허갔어요, 안 허갔어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갈 때 그러면 한 3번 정도 가시면 6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번에 한 번 정도는 아까 말하는 플러스 알파로 하는 암 검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뇌 검사 같은 것 이런 것은 MRI를 찍어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추가로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대개 이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화순에 있는 무슨 병원에 가면 그냥 여러 조합을 이렇게 선택하게 해요. 본인 이렇게 의사하고 해서 이분이 가족력이 뭐가 있는지, 가족병력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과거에 유사 질병에 걸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당신은 예를 들면 A 세트가 좋겠다, 당신은 B 세트가 좋겠다, C 세트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C 세트는 50만 원, 여기서는 150만 원, 요건 한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세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걸 지금 6년에 한 번씩 할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번 다 찍어봤어요. 여기서 다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 MRI는 물론이고 CT, 내시경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온 몸에 암 덩어리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파트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250만 원 들어가요. 다 합쳤을 때. 근데 제가 말이죠. 한 30년 대학 교수 하다가 나중에 연금 받으면 그때 받는 돈이 2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만 더 살아보면 본전이 나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검진을 병원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아까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연금을 제일 잘 뽑아먹는 방법은 둘이 오래오래 살아본 놈이 장땡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오래 살려면 건강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건강병은 크게 두 가지로 옵니다. 병은 하나는 가족력에서 와요. 가족력. 특히 성인병은 가족력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암 걸린 집 보면 그 집에 암 걸린 가족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고혈압, 이거 뭐 거의 가족력입니다. 왜 제가 그 확신을 하냐면 저희 집에도 할머니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큰 고모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고모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고혈압약 드시고 계시고, 저 형제 중에서도 제가 제일 얄쌍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약간 똥똥한데 제가 제일 얄쌍해요. 그러니까 다들 요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중요한데 고혈압제가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고혈압이 여러 질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이 생겼다, 그거 혈압이 아닙니까? 그렇죠? 뇌출혈이 생겼다는 게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압하고 관련된 질병이 많습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는 가족력이고 하나는 뭐냐면 음식에서 병이 와요. 그런데 음식은 주부가 짜게 만들어 보면 짜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이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연세가 들을수록 음식은 짜져봅니다. 특히 음식 솜씨 좋았던 할머니들이 70대 80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이 소태 맛이 되어버렸다. 근데 그 양반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미각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뭔가 좀 자극적이어야만이. 할머니들이 원색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눈이 나빠져 갖고 원색 옷을 입어야 옷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옷이 이렇게 원색을 봐야 이게 옷 입은 것처럼 보이지, 젊은 사람들이 입는 희부덕덕한 옷을 일부러 보면 이게 새 옷인지 어느 옷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건강검진. 여기 병원에를 제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바로 본인의 식생활과 건강 상태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본인의 평소의 운동 습관하고 건강 상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또 다 무료로 검사를 해줘요. 정말 저도 뭐 옛날 직장에서도 건강검진 많이 해보고 지금 직장에서도 건강검진을 많이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 하는 탑차가 와서 하면은 되게 이렇게 비만입니다 하면서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뭐 술은 합니까? 술도 좀 줄이시고 담배는 안 피우시니까 잘 됐구만요. 운동은 땀이 나게 일주일에 3-4번 하셔야 됩니다. 딱 그 한 1분도 안 되죠. 그 다음 사람 또 오니까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 가면 정말 내가 돈을 내고 오기를 잘했다 할 정도로 돼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혈압이다. 그러면 결국은 40대부터 42세, 44세, 46세, 48세, 50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를 들면 68세에 발병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혈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로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검진 한 2년 만에 한 건강검진, 그때마다 했던 암검사의 정보가 이놈의 병원에 있고 저놈의 병원에 있고 저놈의 병원에 있고, 꼭 미친년 어디다 똥 싸놓듯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해드리는데요. 개인의 건강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사적 정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이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접근 가능한 사람들은 지난 77년에 국민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88년부터 제가 건강보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지난 25년 동안 어느 병원에서 뭘 진찰을 받아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가 모든 기록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을 여기저기 이용하다는 것은 자기의 건강 정보를 여기저기에다가 다 남겨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신의 건강 정보는 아플 때 누군가 그 정보를 알고 치료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의 신체 정보를 이 병원 저 병원 뭐 그냥 깔려놓고 다니면 어떻게 다녀요? 그냥 지금 원하면 전화번호만 치면 툭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그냥 다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신뢰할 만한 병원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다가 깔려놓고 다니는 일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중년층이 되고 그러면 막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신경정신과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갔다 왔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지? 그렇지. 정신병자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직장 생활 할 때에도, 직장 취직할 때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딸 아들 결혼시킬 때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가는 것을 그냥 보통 가게 이용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선정해서 정말 다니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요양급여가 전체 급여의 95%였는데,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식습관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이런 것이 이제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해야 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나시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제가 보기에는 약물 중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의 상당수가 약물 중독자예요.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의 상당수는 거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마약에 취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하루가 시작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분은 1년이면 1000일 이상을 병원을 이용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1000일이 나오느냐?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365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 가서 한 달분을 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면 32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12달을 처방받았다 그러면 360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치과에 좀 갔다 거기서 뭐 한 30일 나오고, 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위가 아파갖고 갔다 그러면 또 뭐 40일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치면 1000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조언해줘야 할 중요한 일은, 어차피 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꽤 오랫동안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처방을 받았던 처방전을 반드시 그 다음 병원에 갈 때에는 가지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처방전을. 그러면 대개 진통제나 소화제나 뭐 이런 것들 불필요하게 안 줘도 될 것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알 주고 여기서 3알 주고 여기서 2알 줬다 그러면 야달알을 먹어야
약을 한 뭉치를 먹습니다. 먹어야 이게 하루가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알고 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중복의약품. 빼야 됩니다. 중복의약품이고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이야 뭐 8개를 먹든 뭐 3개를 먹든 버텨낼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약물 중독. 저희 어머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8개 먹고도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또 약을 지어다 드십니다. 그래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77세나 된 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우술 뿌레니 또 작이약 뿌레니 뭐 어갈기 막 열매 이런 거 집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폭폭 솥에 고아갖고 그걸 또 한 대접씩 잡숴. 그렇죠. 밥은 안 먹어도 약은 먹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머니 좀 약 좀 적게 좀 드시라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지금 의료급여 환자들이 지금 제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의료급여 관리사라는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광주 북구의 한 분을 조사를 해봤더만 1년에 의료급여로 국가의 세금으로 나간 돈이 1년에 7천만 원. 한 환자한테. 마음속으로 돈이 썩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은근히 병원에서 부추겨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물리치료 한번 나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는 그냥 가볍게 해드리고, 요즘 몸 상태가 어쩌냐. 그러면 뭐 안 좋다 그러죠. 그럼 저기 좀 가보시라고. 거기서 이제 진단받으면, 그거 물리치료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다 보험 청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돈에서는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물리치료 오는 것을 마치 동네 나들이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고, 특히 우울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친구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도 해주고 요구르트도 하나 주고 이러니까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의료급여 환자들 의료오남용 하는 것도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요양급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건강검진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약에 의존하시지 말고 정말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신선한 야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하다못해 종합 비타민제 이런 것이 훨씬 그 사람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줄여야 됩니다. 일을 줄여야 돼요. 일을 줄여야 병이 안 생기지. 대개 농사철에 일이 몰리기 때문에 그 농사 일은 그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낮에 다 일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비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흘 일하고 일주일 병원 다녀봅니다. 그럼 사흘 일한 것이 얼마짜리냐? 솔직히 말해서 병원비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도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저는 농촌에서는 노인 일자리 구려주기 운동, 노인 일자리 줄여주기 운동이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광산구에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광산구는 이쪽 평당이나 이쪽은 지금 주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비아라든지 저기 어딥니까 삼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농사 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내용이 다르고,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의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게 농약과 관련된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이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짜박짜박 걷는 분들 계시죠. 네. 파킨슨이 도시보다는 농촌에 많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 농약 중독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파킨슨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약하고 관련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약 중에서 제일 센 농약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제초제죠? 제초제. 예. 왜냐하면 살충제 먹으면 사람이 안 죽는데 위세체가 오면 살아봅니다. 제초제 먹으면 글로 가봅니다. 예. 제초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초제를 어떻게 씁니까? 봄에 말이지 그냥 씨 뿌리기 전에 제초제를 기본으로 뿌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양 딱 끝나면 그날 제초제 쫙 뿌리죠. 그런데 그날 제초제 뿌릴 때 어떻게 뿌린가 봐보세요. 제초제 그 봉지에다가 탈탈 털어갖고 마치 비료 뿌리듯이 손으로 해서 쫙 뿌려보죠. 예. 피부로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장갑 끼워갖고는 안 되고 고무 장갑을 끼워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고무 장갑 끼고 보통 장갑 끼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디 그렇게 뿌리다가 새거리 나왔다고 뭐 어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손 살살 털어보고 새거리 먹어보지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몸으로 쌓이고 몸으로 쌓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병이죠. 그리고 그걸로 배추 담아서 먹고 그걸로 나락해 해서 먹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질병에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연관되어 있다. 농촌과 도시가 연관되어 있고 건강이라는 것이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생활습관과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맡겨둘 일이 아니다. 어쨌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도움이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첫 시간에 한 공부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한 30분 동안 하는 얘기도 이건 정말 돈 되는 얘기니까 제 얘기를 이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1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19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것,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는 게 있고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병 오는 경우에는 입원의 경우에는 20%, 외래의 경우에는 30, 40, 50, 60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게 본인부담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가급적이면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병원에 안 가는 것이 줄이는 겁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셔서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하라 이거예요. 병원에 맡기지 말고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급여. 비급여 중에는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코를 세운다든지 이런 거 다 비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비급여가 아까 얘기한 지정진료. 월요일날 오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뭐 화요일날 오전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본인은
그 진료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예약을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예약이 아니라 지정 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하는 그 양식에 서명할 때 보면 그 밑에 분명히 이것은 지정 진료이다라는 따옴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서명 안 하면 예약이 안 돼야 보니까 사실상 지정 진료를 강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 가면 대체로 입원실이 무조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실이 없다. 그러면 뭐 응급실이라도 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원실이 나면 무조건 특실이나 2인실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6인실, 다인실부터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건강보험 다인실이 만약에 3만원이다. 그것의 20%를 본인이 내는데, 만약에 2인실이 10만원이다. 그러면 7만원은 생으로 내가 내는 겁니다. 이 추가 요금은 만약에 특실이 15만원이다. 그러면 12만원을 생으로 내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뭐랄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치료 받으려면은 특실이든 2인실이든 나오면 들어가야지. 그런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업무과에 가서 절로 냅니다. 내가 병원비가 없으니까 내가 좀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인실 나오면 무조건 해달라.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응급 상황이면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입원 날짜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 입원 날짜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요일을 잘 선택하면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 병실이 제일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대개 병실에서 있던 사람들이 주말에 대개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주말에 대개 일시에 쫙 퇴근을 이렇게 퇴원을 합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이라든지. 그런데 대개 토요일 날 들어간다 그러면 일요일 날은 사실상 진료를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입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보다는 월요일 날 병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높고 그 다음에 하여튼 대한민국의 병원은 의사를 알면 좋고 하다못해 간호사라도 알면 좋고 어쨌든 누구라도 알면 빨리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실로 옮겨줍니다. 그건 뭐 저도 혜택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병원에 아버지 이렇게 병원에 모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아는 의사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오늘보다는 한 내일이나 모레 오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오늘 오후에는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래요. 오늘 오전에 내일까지 기다리는 그렇고 오늘 오후에 옮겨라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지금 좀 그렇긴 한데 한 30분 후에 연락드릴게요. 30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후에 가서 저희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병실을 통제해 놓은 거죠. 내 손님 갈 테니까 잘 받아라. 쉽게 말해서 방을 빼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저도 혜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급 병실료라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정진료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상황을 아셔야 된다 이거. 상황을.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얘기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하이라가 나와가지고 뭐 히라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게 있죠. 텔레비전 보면 공익 광고로 히라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히라가 아마도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 히라죠? 히라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본인의 그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건 뭐 그냥 짤짤한 것 가지고는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뭐 나서보면 좋고 뭐 이제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보기에는 너무 턱없이 의료비가 많은 것 같다든지 하면 진료비 상세 내역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구만 하면 돼요. 요구만 하면 이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에서 요양 취급기관,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내역을 이 사람이 지난 30일이면 30일 동안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쫙 하고 이제 여기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건 지정진료가 맞는데 대개 지정진료를 하면 옆에 있는 것까지 지정진료 값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싸잡아서. 그러면 이제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요건 맞고 요건 과잉 처방이고 요건 지정진료가 아닌데 지정진료 요금을 받았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몇백만 원을 본인에게 환급해준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20만 원짜리로 그런 거 하면 그 병원도 그냥 또 짜증스럽고 하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어쨌든 그런 제도도 있다. 그런 제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30일간 처치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병원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 병원이 좀 경영이 어렵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자기들 선수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감기 환자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의뢰 이렇게 약 처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단했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약 처방하고 그 다음에 의뢰 주사를 왔으니까 주사 맞고 가시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으로 먹고 한번 견뎌보고 사흘 후에 한번 오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신 집에 주사 받고 가시고 하고 그냥 대답도 안 받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주사 맞고 가셔야죠. 나 주사 안 맞는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사 안 맞고 간다고 했는데도 이미 주사를 청구해버렸으니까 선생님 주사 맞고 가셔야지. 그래서 내가 안 맞고 간다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그냥 보내보소. 그러면 그냥 많이 청구했을까요? 안 청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00% 청구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감기 환자의 경우 이게 처음 왔을 때에는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 다음에 주사 주고 하는 것이 딱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A 세트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A 세트에서 삐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A 세트는 통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다른 뭘 했다 그러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주의 있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큼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고 주사제를 많이 주는 곳이 드물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끼리는 이런 의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 약에 대해서 뭐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선수들끼리 나가서 요즘 병원 개업했는데 잘 된가? 요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배한테 배워야지. 어찌게 하면 됩니까? 맨입으로 돼. 술 한잔 사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 특히 요즘 병원에서 문자 자주 오잖아요. 가을인데 어찌 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가을에는 이런 거 건강검진 체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면 이게 약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본인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는 사람한테 병원 가자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온 환자는 돌리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중에 광주에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 1층에는 병원 만들어 놓고 2층에는 한방병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무료로 밥을 주니까 계속 날마다 실어 날리는다. 오면 뭐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하니까 물리치료 좀 받으시라고, 예, 뭐 1,000원만 내시면 된다고. 예, 1,000원짜리 물리치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험 청구합니다. 예, 그러면서 요즘은 한방 협진이 참 좋습니다. 해놓고 1층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던 사람 다시 2층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또 2층에서 또 다시 청구하는 겁니다. 한방병원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 병원 폐쇄시켰죠. 그 병원 폐쇄시키고 결국은 법인 교체시켰잖아요. 교체시켰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를 오남용하는 거죠. 제도를 오남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슈퍼하이처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건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가족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저의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한다. 그러면 건강보험만 생각해요. 병원을 이용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건 건강보험하고 매우 유사한 제도인데 이 사람은 보험료를 내고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고 치료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러면 산재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이런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그 다음에 복지관의 경우에도 외근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올 때, 이렇게 가까이에 올 때에는 제가 출장시장을 안 오고 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전을 조금만 하는 먼 거리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출장 신고를 하고 와요. 왜냐하면, 여기에 온 것이 무슨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출장 신고를 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거죠. 출장 신고를 안 하고 오면 네 마음대로 가서 강의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그거 내가 책임져? 그래서 출장을 하고 가면 출장이니까 그것이 9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1박 2일로 가면 1박 2일 그 24시간 아니면 48시간 그 전체가 다 출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출장 가갖고 여관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갖고 사고가 났다. 이게 산재예요. 출장 중에 업무 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아파트에서 자빠져 갖고 사고가 났다. 그건 뭐 지만 손해지. 이건 산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산재로 취급을 해요. 일하는 중에 하는 것도 산재이지만 일을 준비하거나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도 산재단 말이죠. 산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치료를 받다가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생겼다. 또 산재도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들으셨죠? 네. 예를 들면 환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족급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그것만 있냐? 예를 들면 요즘은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입원의 경우 20%가 본인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암의 경우에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 요율이 또 달라집니다.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치료하다시피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또 암도 소아암 있죠. 특히 많은 것이 백혈병인데 이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 부담금이 없을 정도로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또 희귀 난치성 암 그 질병이 있죠. 희귀 난치성 질병. 이런 병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보험 처리해주는 율이 굉장히 달라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허용적이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본인 부담금을 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에 있으면 그 간병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뭐 하루에 한 5, 6만 원만 해도 한 달이면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병원 중에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화순에 있는 큰 병원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선 수급자라든지 이런 등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랑 상의를 해야 돼요? 원무과에 가서 의사하고 사회복지사랑 상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면 되게 의료 사회사업가 혹은 이거 없이 사회사업가 혹은 사회복지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화순의 그 병원에도 가면 1층에 접수하는 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싹 돌면 광주은행 돈 뽑는 데가 있고 광주은행 돈 뽑는 데에서 5m만 더 가면 사회사업가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적어도 업무과 과장하고 상의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셉니다. 병원의 원장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권한이 세요. 왜냐하면 기한을 이 사람이 하니까.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이 의료비가 나왔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못 갚고 있다. 그래서 못 갚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지 500만 원만 받을 것인지 300만 원만 받을 것인지 이걸 얼마를 깎아줄 것인지를 기한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되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의료비를 연체하거나 이러면 병원의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를 빨리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군구에다가 의료비를 좀 청구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의료비가 좀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얼마까지 줍니까? 300만 원. 시군구에 300만 원을. 근데 이 돈은 대체로 청구한 것이 이미 이 돈을 어디 빚으로라도 꼬갖고 갚아버렸다. 그러면 이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긴급의료비는 글자 그대로 긴급하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남아있다. 근데 친구한테 돈을 꼬아갖고 800만 원을 바꿔보고 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2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 3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라는 법이 없어. 8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소득 인정액이나 이런 게 좀 낮아야 돼요. 통장에 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청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부터 다 없애불고 그 다음에 신청해야지.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위로금으로 뭐 돈이 나온 게 있어. 그래갖고 한 2천만 원이 있다. 그럼 2천만 원을 이건 뭐 하여튼 그냥만 죽은 때 나온 돈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야. 돈이 있어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요? 땡. 현금 있으면 무조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있고, 이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득 인정액이 높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또 있어요. 시도에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얼마까지 지원해줘요?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근데 이 공동모금회에서 그 사람한테 매일값이 주냐? 아니에요. 공공모금회는 다시 대부분 그 시도에 있는 구청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공동모금회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좀 보태주었어. 그러면 그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돈은 늘 연말까지 쟁겨져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돈은 다 써도 이건 안 쓰고 계속 놔둬요. 딱 그 액수를 정해놔. 예를 들면 금년이면 2억이면 2억. 그 액수를 딱 정해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청구가 오면 주는데, 대체로 이 돈은 시군에서 공동모금을 또 모아주잖아요. 구청에서 공동모금 모아주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1억을 썼다. 그러면 올해 한 1억은 저기해놓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서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청구하고 남구청에서 2,500만 원을 청구했고 북구에서 4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면 대체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넉넉하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청구만 하면 좁습니다. 예. 올해는 없다. 그런 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다 써보면 없는 거죠. 다른 돈을 다 써보면 없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탐구를 하면 연말에 탐구를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좀 권유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 심장 이식, 뭐 신장 이식, 또 뭐 간 이식, 또 뭐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냥 또 그 뭡니까 뭐 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더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뭐 서울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성모병원이 한국에서 최고의 백혈병 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없으면 못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각각 이런 것마다 이 책에 보면 재원을 주는 기금들이 있어요. 심장재단이라든지, 뭐 신장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정말 어려운 가정이 주변에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구청에서 주는 것은 300만 원이 최고고 모금에서 주는 것은 200만 원이 최고인데, 이런 데에서 주는 경우에는 1000만 원 더 주고 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뜸을 해드리는데, 모든 시도에 가면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광주에도 있죠. 오치에 가면 오치 복지관이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에요. 광주 복지관, 오치동에 있는 광주 복지관, 오치 성당 맞은편에 있는 광주 복지관, 이런 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오는 그 사례의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재단에서 발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온 사례는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날 들어온 돈 중에서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사례들도 많아요. 텔레비전에 안 나온 사례,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나온 사례에 뭐 700만 원을 주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 뭐 500만 원을 줬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거의 다 어린이 재단에서 자료를 발굴해가지고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돈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인 돈에 비해서 타가는 돈이 그렇게 사례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내 돈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사례를 발굴해서 주면 양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느냐 여쭤봤더만, 이 양반 여기 책임자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만, 자기랑 한번 연결이 되면 그 사람 승진해 본대요. 사례를 계속 발굴해 주니까 거기서는 돈을 써야 되고, 또 돈이 썼다는 흔적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기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 자기 병원에서 자기 밥을 제일 많이 사준 사람이 원장님이래요. 이런 미담 사례가 많이 나와야 그 병원이 계속 신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암 정복에 제일 뭐 공헌을 했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미담 사례는 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생기면 사회복지사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주변에 제 친척 중에 이제 그 백혈병을 앓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누나였는데 내가 너 자영하고 이혼을 해야 쓰겠다.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혼을 해야 한부모 자녀가 가족이 되고 한부모 가족이 되면 지원을 받을 정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만 이제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만약에 이혼을 어쨌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 않겠지만 또 이제 자녀들 뭐 아프고 그러면 거기에 몰입해 있으면 또 딴짓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자기한테도 관심을 보여달라고. 근데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넘넘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상의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만 헌혈증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백혈병은 헌혈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들어보니까 헌혈증이 상황에 따라서 몇천 원짜리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대접을 받아본대요. 상황에 따라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좀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를 자기가 사야 될 때에는 돈이 부담이 많이 되는데 헌혈증을 주면 예를 들면 시술해주는 경비만 나한테 청구하고 나머지는 피값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헌혈증도 큰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은 헌혈증도 자기들이 많이 모아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헌혈증을 주는 또 단체들이 있다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 헌혈증을 주는 단체한테 얘기하면 쉽게 얻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신뢰 있는 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그 100장만 보내보소 하면 100장이 와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든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 자원이 어디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제 머릿속에 꽤 자원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늘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은 뭐냐,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세상을. 개인이나 집단을 바꾸는 수준에서 넘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복지를 공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짜. 왜냐하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복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여기 한 6조 들어가고, 건강보험에서 한 30조 들어가고, 국민연금은 기금만 340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복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지는 품앗이라고 봐요. 품앗이. 건강보험, 건강할 때 보험료 내고 아플 때 찾아먹는 겁니다. 국민연금, 젊었을 때 내고 늙어서 찾아먹는 것이 제도죠. 그래서 이 품앗이를 이 개개인끼리 아는 사람까지 하는 그런 품앗이의 수준에서 좀 더 확장시키는 거죠. 좀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5천만 명이 되지 않겠어요? 5천만 명. 그러면 이 5천만 명하고 품앗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5천만 명의 수준에서 적어도 우리의 상상력은 실제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70%라고 저는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하게 되면 이렇게 비전이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봤죠? 월드비전에
한국 월드비전에서 월급을 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한국 월드비전에서 월급 주는 사람. 뭐 우리 광주에는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예.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만약에 15명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3,000명이나 돼요. 월드비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4만 명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4만 명. 그런데 월드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950년 9월에 한국의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한국의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구호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죠. 그 다음에 홀트 들어보셨죠? 홀트 아동복지회. 홀트 아동복지회는 한국의 고아를 미국에 입양시키기 위해서 홀트 씨가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지금 이사장은 홀트 씨의 딸입니다. 마리 홀트라고. 자, 그런데 지금은 홀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입양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품앗이를 하되 전 세계 사람하고 품앗이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펼쳐보시는데, 특히 월드비전 같은 경우가 한 10여 년 전에 월드비전이 별로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 월드비전에 돈 내면 되게 고아원에 이렇게 후원해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는데 한 10여 년이 좀 넘습니다만, 이때 월드비전 회장이 된 사람이, 총재가 되신 분, 회장이죠. 월드비전 회장이 되신 분이 뭘 주장했냐면, 도움을 받았던 월드비전에서 도움을 주는 월드비전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창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사랑의 빵이라는 저금 통장입니다. 사랑의 빵 보신 적 있죠?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돈 넣어갖고 그거 이렇게 푼돈 모으면, 그런데 제가 듣기로 하루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2억 원을 동전을 셌답니다. 2억 원을. 그런데 그 돈의 상당수를 세계 기아들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 기아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면 모금도 해야 되고 배분도 해야 되면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내라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내냐 이거예요. 고아들이요, 지금 현재 1년에 국가 세금을 얼마나 쓰느냐? 직원 인건비 포함할 때 1인당 1,300만 원을 씁니다. 자식들 3명이면 4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4천만 원 주면서 살림 좀 잘해보시오. 그러면 어쩌겠어요? 할만하지.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더 이상 돈을 내라. 돈 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책이 없는데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아, 책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다라고 캐비넷을 열더래요. 그래서 캐비넷에 열어서 책을 봤더니 책에 한 20권밖에 안 되는 책의 상당수가 차탈의 부인의 사랑과 같은 성인들이 읽는 책이더라 이거예요. 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애들이 아니라 성인들이고, 시간 주기 위해서 책 보다가 짐 무거우니까 그냥 넛지에다 놔두고 가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미제니까 이렇게 학교에는 도움이 될까 봐서 수거에다가 학교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거 아까워갖고 캐비넷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이사할 때마다 귀찮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커불고 이사할 때마다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다니다니 짐되고, 그러면 이런 동화책들을 쫙 모아가지고 네팔의 애들한테 주면 어쩔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10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3,000개의 도서관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우선 아는 사람부터 주변에 책 모아가지고, 책 모으는 일은 자기가 하고 컨테이너로 네팔에 보내주면 네팔에서 다시 책을 보내는 일은 네팔에 있는 NGO가 하도록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목표가 몇 개냐? 10,000개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사업이 뭐냐면 딸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개발국가다 보니까 남자아이는 가르쳐도 딸은 안 가르치니까 딸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기쁜 뜻이 남자아이는 공부하면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 올지 모르지만 여자아이들은 바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키우면 공부시키면 지만 돈 벌지만 딸을 키우면 엄마가 되어서 새끼를 키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 가져왔죠 오늘 샘플로. 그래서 이따 선물로 샘플로 드릴 수 있어요. 히말라야 도서관 이런 걸 보시고 여기 지금 1층에도 락 카페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10년 안에 한 10만 개 정도의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베이스 캠프를 해서.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공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쌍암공원이라든지 우리 노대도에 가면 노대 뭐 이렇게 호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제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이동 도서관을 만들 때 저는 이런 데다가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되 그냥 지차 트렁크에다가 딱 넣을 수 있는 뭐 30권이면 30권, 50권이면 50권 가서 그 자리에서 쭉 빌려주고 한 두세 시간 뭐 서너 시간 하다가 그늘막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철수하고 다시 그 다음 주일에는 그 책 갖고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도 제가 정해봤습니다. 책 속의 공원. 공원 속의 책이 아니라 책 속의 공원. 그래서 이 책 속의 공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큰 공원에는 무조건 가면 있다. 그리고 한 2, 3년 후에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책 속의 공원은 이제 우리나라에 10만 개의 도서관을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개 만드는 거 간단하죠. 자원봉사자 20만 명만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책임지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빈방 하나씩을 다 혹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 방을 다 이 우리 원장님 방처럼 바꾸는 거죠. 도서관으로. 그래서 적어도 낮 시간에는 그분들이 대출도 해주고 저녁 시간에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같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간 이후에는 이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가끔씩은 요즘 새로 막걸리 나오면 막걸리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이웃 관계가 형성되는 것. 제가 일산 살 때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보더라고요. 그 아파트, 대림 아파트였는데 대림 아파트 분위기가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10,000원씩을 내시거나 책을 헌책이라도 좋으니까 3권을 내라. 그랬더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책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00세대 됐는데 900세대 곱하기 3 하면 책이 3,000권이 모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지를 말이죠. 꿈을 꾸면 해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좀 귀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나누면 결국은 이웃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